반갑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백승주입니다. 두 번째 스피치 대회의 큰 주제는 청년 안보를 말하다. 우리 시대의 안보와 평화, 안보, 청년 모두가 대한민국의 10년 내지 20년 미래를 결정지을 키워드입니다. 금년에 조금 비극적인 뉴스였지만 찰리 커커라는 젊은 미국인이 뉴스의 중심에 섰었습니다. 찰리 커커는 이 SNS 시대에도 스피치가 얼마나 힘을 갖고 있고 그 사회를 바꿀 수 있는지에 힘을 보여줬습니다. 근본대회에 참가한 분들이 자기의 정치적 포부 또 자기의 메시지를 스피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는 그런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의도한 만큼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브라보! 오늘의 대회에서 KW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안보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행위는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청소년에게 뭔가를 묻는다는 것은 그것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 세대에는 안보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뉴스 속 단어일 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평화는 기다린다고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의 손에 의해 구축됩니다. 즉, 대한민국의 내일은 과거의 희생 위에 서 있으며 미래 세대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국경의 최전선을 총과 포로 지킨다면 저는 청년 세대로서 디지털 언어 공동체 실천을 지키겠습니다. 안보는 더 이상 군대와 정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청소년들이 안보를 외면하지 않고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할 때 우리 국가는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마움과 기억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They gave their lives for peace. Now we must live the way the elders their sacrifice. 감사합니다. 어릴 적 제 기억 속 아버지는 언제나 군번줄을 목에 걸고 집을 나서셨습니다. 한미연합사에서 근무하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은 저에게 안보가 단순한 뉴스 속 단어가 아니라 가족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현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군번줄은 새로 만들어진 작은 표식이지만 제 눈에는 한 집안을 더 나아가 한 나라를 지탱하는 무게를 지닌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또한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레바논에 파병되신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안보란 국경선 안에 갇힌 개념이 아니라 세계 평화와 직결된 인류 공동의 과제라는 사실을. 그러나 안보는 저의 일상 속에서도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발달 장애가 있는 여동생과 함께 살아가며 누군가의 안전과 존엄을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안보의 본질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언어 대신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세상과 잇기 위해 언더센셜이라는 사회적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옷을 만들고 컵을 제작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애아동과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그것을 세상에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활동은 사회적 안전망을 합당하는 작은 안보의 실천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안보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보는 군인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공감에서 시작되고 공동체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에서 완성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이한 위험은 과거와 전혀 다릅니다. 총과 대포로만은 막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사이버 공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에너지 불안은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사회과대가 불평등은 국가의 내적 균열을 낳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위협 속에서 안보는 단순히 국방력의 문제가 아니라 도전과 혁신 그리고
공감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풀어야 하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16개의 참전국의 깃발에 제게 강렬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청년들이 낯선 땅에서 피를 흘리며 지켜낸 자유, 그리고 그 헌신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토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전우회가 지금의 동맹을 만들었듯 오늘 우리의 연대와 혁신은 내일의 평화와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청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약속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보를 공감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다름을 존중하며 모두가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가 실천해야 할 안보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 안보를 혁신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드론과 인공지능, 사이버 방어, 그리고 기후 대응까지 청년의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결합해 미래형 안보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상상력과 도전 정식이야말로 21세기의 방패이자 무기입니다. 세 번째, 안보를 연대로 완성하겠습니다. 16개국 청년들이 함께 흘린 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웠듯 우리는 동맹과 연대, 그리고 우리 안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더 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의 연대는 국경을 넘어 새로운 국제 협력의 길을 열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안보는 거대한 담론처럼 들리지만 결국 우리의 일상입니다. 길을 건너는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것, 장애 아동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미래 세대의 삶을 지켜내는 것. 저는 이것이 모두 안보라 생각합니다. 안보는 더 이상 국가적 개념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크리스천에 달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복궁 문화유산 해설사로 활동 중인 김태훈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심사위원 분들께 전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개의 최전선, 안보와 평화를 위한 약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아버지를 따라 최전선에서 자라며 안보는 책 속의 단어가 아니라 삶 속의 긴장과 준비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군인이 지키는 국경의 최전선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최전선이 이어질 때 비로소 평화가 지켜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총과 포를 넘어섭니다. 사이버 테러, 전력망 마비, 금융 불안, 사회 분열까지 모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 세대는 어떠한 힘을 키워야 할까요? 저는 청년 세대가 직접 실천이 가능한 4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이버 안보입니다. 사이버 공격은 전쟁의 시효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병원과 공안이 마비된 사례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청년 세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피싱 해킹 대응법을 배우고 공유해야 하며 안전한 비밀번호와 2단계 인증을 생활화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윤리적 해킹 대회나 보안 연구 모임에 참여해 미래 인재를 양성해 나가야 합니다. 군인의 총과 포가 국경을 지킨다면 청년의 키보드와 마우스는 국경을 지키는 새로운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확보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힘은 결국 이웃과 공동체의 연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와 캠퍼스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매달 1회 안보 워크숍을 열어 재난 대피와 응급처치를 배우고 현역 군인, 예비역, 유가족의 경험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세대 간 존중을 배우며 반단위로 비상연락망과 생존키트를 준비하여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100일 로드맵으로 운영하여 30일차의 점검, 60일차의 공유, 100일차의 발표를 통해서 더 이상 훈련과 같은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지속 가능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언어의 안보입니다. 혀가 칼보다 날카롭다는 말이 있죠. 혐오와 조롱의 말은 갈등, 사회 분열, 전쟁까지 일으킵니다. 실제로 세계 2차 세전쟁에서 독일 나치군들이 유대인을 벌레에 비유하며 갈등과 전쟁을 조장했죠. 그러나 반대로 존중과 질문의 말은 평화의 물타리를 세우고
갈등을 완화시키며 정보와 관점을 모두 확장시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 문장 가이드를 제안합니다. 비난 대신 사실과 근거를, 단정 대신 질문을 우리와 그들 대신 함께 해결의 언어로 쓰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댓글 그리고 교실 속 대화 하나하나가 전부 평화를 싹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다운 실천입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쉽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법, 바로 3초 평화 챌린지입니다. 글을 올리기 전 단 3초만 멈추고 이게 과연 올바른 정보인가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허위 정보는 사회를 흔드는 불씨가 되어 작게는 개인에게 위협을, 크게는 사회를 분열시키며 국가의 안보마저 뒤흔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작은 멈춤이 불씨를 끄는 방화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 챌린지를 친구들과 함께 공유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평화를 지켜내는 방화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이후 여전히 서로 다른 체제하에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강력한 힘은 결국 청년 세대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작은 실천들로 나옵니다. 그러면 국가의 안보가 흔들리지 않고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인이 국경의 최전선을 총과 포로 지킨다면 저는 청년 세대로서 디지털 언어 공동체 실천을 지키겠습니다. 안보는 평화를 위한 기반입니다. 평화는 통일을 준비하는 힘이고 청년 세대의 실천은 전쟁 없는 한반도, 통일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안보 강국 대한민국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한 홍혁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표에서 본인 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꿈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 꿈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치 자료가 대한민국 대통령 사료에 오를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머릿속에서 전쟁을 떠올린다던가 아니면 구글에서 전쟁이란 단어를 찾게 되면 이렇게 군인들이 총을 들고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이런 경우는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런 것이 오늘날 전쟁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오늘날 전쟁에서는 많은 전쟁 물자가 쓰입니다. 이런 로봇, 또 순간적으로 한 나라를 날려버릴 수 있는 미사일,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화학무기, 또 사람이 두짓하지 않아도 되는 무인기까지 많은 기술들이 발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런 살상무기와 군인들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을 보는 것 같습니다. 둘을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과학기술과 전쟁 물자는 많이 발전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렇다면 이걸 본 우리는 자연스럽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전쟁 물자가 많이 발전했는데 오늘날 전쟁에서는 저런 물질들을 대거 투입해서 왜 타 국가들을 정복하지 않은 거죠? 왜 그렇게 공격하지 않고 군인들이 아직도 전쟁을 이끄는 걸까요? 그거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쟁의 목적이 상대국을 정복하는 것이 아님에 있습니다. 예전처럼 특정 국가에 전쟁 물자를 마구 투입해가지고 그 국가가 완전히 무너지고 거기 있는 모든 국민들을 죽이고 이게 오늘날 전쟁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그렇게 정복이 목적이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정복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예시를 들으면 가장 잘 납득이 되실 것 같은데요. 미국이 오늘날 북한이란 작은 국가를 없애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총력적으로 들어온다면 가만히 있을까요? 죽기 전에 핵폭탄이 하나 누르면 세계적으로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전쟁 물자들도 특정 국가를 완전히 정복하겠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안보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전쟁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을 잘 표현하는 것이 2015년 우크라이나 사이버 공격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심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놀이공원이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놀이공원을 아까 그냥 터뜨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오늘 어떻게 되냐면요. 놀이공원에 그냥 일반 인터넷을 타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통제 구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한 들어간다는 해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해커가 총 통제실까지 들어가서 그 놀이공원의 불을 다 꺼버립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크라이나 즉 놀이공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 탓이니 내 탓이니 누구 잘못이니 하면서 마구 붕괴가 일어나겠죠. 그때 해커가 등장합니다. 야 여기 계약서 있어. 여기에 서명하면 우리가 불 다시 켜줄게. 이게 오늘날 사이버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볼까요? 전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린 답할 수 있는 것이죠. 상대를 안에서부터, 즉 국가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해서 국가의 지도자가 마지못해 불리한 거래에 서명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전쟁의 목적이다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서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고요. 발언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혐오 집회들이 광화문 광장을 꽉 채우고 있죠. 또 정치는 너는 우파야, 나는 좌파야, 너는 친미야, 나는 친미야 이러면서 서로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협치가 불가능한 것이 오늘 현실인 것처럼 보이죠. 그럼 대한민국은 이렇게 무너져 내릴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네 그림이 대한민국을 가장 잘 표현한다 생각합니다. 금모기 운동, 새마을 운동, 촛불 집회, 또 붉은 암흑. 이거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여야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 있었을 따름이죠. 나라 빚을 갚고자 본인의 금을 기꺼이 바친 민족, 잘못됨을 바로잡고자 추운 겨울 거리에서 촛불 든 민족, 또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고자 스스로 붉은 악마를 자처한 민족, 이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안에서부터 무너질 수가 없는 민족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적어왔습니다. 청소년의 용기, 청년의 열정, 중년의 지혜, 또 마지막 노년의 경험이 하나 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그 어떤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안보강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보강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을 합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제 분수에 맞지 않을 정도로 큰 상을 주셨는데, 오늘 주신 상이 단순히 오늘 한 스피치에 대한 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안보에 관심을 갖고 큰 꿈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라는 큰 뜻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밀리터리나 아니면 안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혼자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기만 했지 누군가에게 이런 거 표현해보는 그런 기회는 많이 적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국방부 유해발감식단에서 이제 유해발굴 기록병으로 복무를 했었는데요. 우연치 않게 이제 소속돼 있는 연구원에서 많은 분들이 이거 한번 나가보는 게 어때? 너 되게 특별한 군상을 했잖아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전쟁의 가치 그리고 안보의 가치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제안해 주셔서 이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이 군인 장교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당연하게 안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든 된 것 같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국가가 힘이 있어야 되는지를 좀 더 깊게 알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2회 KW 청년 안보 스피치 대회 청년부 본선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양세원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KW 청년 안보 스피치 대회 청년부 본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사관학교 2학년 박하은 생도입니다. 저는 오늘 전쟁 예방과 평화통일 여건 조성이라는 주제로 제가 생각해본 방안을 집을 짓는 과정에 비유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평화는 절대 한 번에 지어지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집을 짓는 과정처럼 기초 공사부터 시작해서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설계한 뒤 마지막으로 지붕을 덮어줘야 진정한 평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먼저 기초공사는 튼튼한 안보 억지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기둥을 세우는 것은 군사적 신뢰 조치를 마련하고, 또한 벽과 지붕을 세우는 것은 국민들의 합의와 더 나아가 국제적 협력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초공사입니다. 저는 기초공사가 기초를 다지는 튼튼한 안보 억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공사가 없이는 그 어떤 건축물도 제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현재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 수차례 시험 발사를 하는 등 저희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안보 억제력을 먼저 키워야 군사적 협상이든 대화든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자주 북방과 러우 전쟁의 최첨단 드론과 같은 신무기를 개발하여 미리 군사적 우위를 점해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기둥입니다. 기둥은 남북 간 신뢰 조치를 꼽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있습니다. 이 합의는 분명히 우리의 군사적 긴장을 늦추는 노력을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일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이 시도 자체는 아주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남북 군사 한라인을 실시간으로 유지해서 오해와 충돌을 방지하고 또한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노력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제도적 기둥은 이미 증명이 된 방법입니다.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은 군비 통제 협정을 통해서 대화 채널을 유지했고 그 결과 핵전쟁의 위협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작은 합의라도 제도적으로 구체화시켜서 평화적 통일에 한 걸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내부를 보호하는 벽은 국민적 합의와 경제적 준비입니다. 벽은 내부와 안을 구분해주고 내부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독일의 사례는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독일은 분명 통일 이후 막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 부담이 아니고 이것은 미래 투자라는 인식을 공유했고 결국 성공적인 평화적 통일을 이끌어 지금은 유럽 최강국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우리 청년 세대의 인식은 미흡합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통일 기금에 대해 이해를 시켜주고 구체적인 제시를 통해 통일을 부담이 아니라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붕은 국제협력입니다.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네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그저 북한과 관계 개선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자 외교와 국제적 협력, 이러한 지지 등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도면을 그리고 어떤 재료로 미래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 안보는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손자병법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는 바로 이 구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청년 이은호입니다. 오늘 저는 손자병법의 지혜를 빌려 대한민국의 안보와 중심의 미래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첫째, 적을 아는 것입니다. 적을 안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낭만화 혹은 악마화도 아닌 정확한 이해를 뜻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안보적 위협인 북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더불어 북중러 연대의 가시화를 통해 군사적, 외교적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 정세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은 지금 얼마나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 국방력, 특히 기술력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력을 가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7년에서 10년에 달하는 장기 복무를 통해 무기에 대한 반복적인 숙달과 숙련도를 갖추게 됩니다. 더불어 이들이 갖추고 있는 조직 결속력과 정신력과 같은 즉 무형 전력은 때로는 무기 성능을 상쇄시키거나 능가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무형 전력의 일종인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기술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러시아 전쟁 파병을 통해 북한군의 군사 전력은 현대전의 실전 경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를 위해서 북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평화를 위해서도 북한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측과의 대화는 사소한 표현 하나만으로도 쉽게 파국에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담장과 이도적 현장과 같은 전장 바깥에서의 접촉에서도 우리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추어야 합니다. 혹시 북한에서는 이름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초중고 과정을 동일한 교사가 이끄는 폐쇄적 구조, 새로운 인물과의 접촉이 드문 사회 구조는 이름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한의 인구 비율에서 6.25 보훈가족의 비율이 4%에 불과한 반면 북한의 보훈가족의 6.25 비율은 32%에 달합니다. 이러한 여러 사회적 특징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북측과의 대화, 더 나아가 평화 통일이라는 대담론을 논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은 6.25 전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이 불법 기습 남침의 비극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유엔 참전국과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기념해야 합니다. 기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방심을 막으면 공동체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묶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억들을 단순한 추모를 넘어서 교육, 기록, 토론 등을 통해 제도화시키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 녹여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내면의 성찰과 적에 대한 올바른 통찰이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강력한 국가 전략의 기반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상대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과거, 우리 스스로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는가? 지피지기 백전불태. 대한민국 청년 세대의 안보 의식은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기억함으로써 평화를 지키고 상대를 이해함으로써 통일의 문을 여는 세대,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으로부터 1만 킬로미터 떨어진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의회 벽에는 문자로 코레아,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째서 2억 만리에 그것도 대한민국 국회도 아닌 그리스 의회에서 대한민국 국호를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 의회를 보고 우리 청년들이 지켜야 할 안보와 평화는 3단 노선임을 인지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플리스포스 항구 앞바다에서 촬영한 3단 노선입니다. 3단 노선은 그리스가 해양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스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3단 노선에는 두 청년, 키몬 그리고 테미스토클레스의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보수파 장군 키몬은 마라톤 전투를 이끌어 승리하였습니다. 갑옷과 무기를 스스로 갖출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중장 보병들을 중심으로 육상전을 통해 싸워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 테미스토클레스는 해전으로 페르시아에 맞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키몬은 육상전을 벌이고 테미스토클레스에 협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살라미스 해전은 그리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분열, 정치적 수사의 의도적 곡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라면 분열을 멈추고 단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도와주는 정치교육, 국제관계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페르시아라는 외부의 적에 대한 인식이 두 장군의 협치를 이끌었듯 객관적 정치, 국제관계 교육의 산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독일은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연방정치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의 청년들 역시 이러한 곳에서 세계에 대한 시야를 나누고 냉정하게 판단하여 안보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군은 3단 노선을 타고 최선을 다해 싸우다 전사한 이들에 대해 보훈했습니다. 페리클레스의 추도 연설과 플라톤의 저작 메넥세노스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통해 선배 시민들의 공적을 기리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합니다. 이는 안보가, 보훈이, 평화가 자신의 일상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안보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자 국가 존속의 시금석이었습니다. 전몰자와 참전 용사들은 그들의 옆에 어떤 형태로든 함께하며 살아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일상으로서의 안보가 필요합니다. 그리스의 안보는 사람들의 일상이 꾸려진 아고라에서 민주주의의 상징성이 존재하는 그리스 의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안보 또는 평화와 관련한 사유를 전개할 기회가 적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안보와 평화에 관한 상징성이 있는 만남이 가능해져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경랑에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한 참전 용사들과의 만남 말입니다. 이곳 전쟁 기념관과 각계각층에서 세계의 참전 용사들을 모시고 강연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나의 평화로 받아들이는 살결에 닿는 안보와 평화를 가능케 합니다. 또한 참전 용사들의 역사적 기억을 현 세대에 전하여 청년이 주체적으로 미래와 안보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보훈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500년 전 살라미스 앞바다의 물결을 헤쳐나가던 3단 노선은 면면한 역사의 흐름 뒤에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냉정한 정치 교육,
그리고 참전 용사들을 자주 뵐 수 있는 강연회와 세미나 개최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그리고 과거와 현재에 대한 호명으로 미래를 논하는 역사학도로서 안보와 평화는 3단 노선이라 말씀드립니다. 다시 그리스 의회로 돌아가 봅니다. 의회에서 만난 청년에게 대한민국 국호가 새겨진 까닭을 물었습니다. 자신을 카를로스라 소개한 이 청년은 6.25 전쟁 때 그리스가 참전한 것을 기념하여 대한의 국호를 아로새겼노라 말합니다. 카를로스와 그리스인들에게 꼬레아는 전쟁의 참담함을 되새기고 의회를 수호하자는 안보 정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사람들의 마음에도 3단 노선을 통한 안보의 정신이 아로새겨질 그날을 기억하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미디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생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언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이 용산 특강을 통해 국가 안보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이때까지 배우고 고민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어가고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국내외 정세에 좀 관심이 많으신 편인가요?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많이 이어지고 있죠. 전쟁, 관세, 또 시민들의 시위, 또 정치적 양극화나 경제적 불안정, 이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정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길을 국가의 토대와 국민의 기억에서 미디어가 이것들을 연결하고 이끌어내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부는 단단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굳건한 국가 동맹과 국제적 영향력 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국이 우리를 도왔듯 굳건한 외교는 안보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K문화 확산 등을 통해 우리의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때 국가 안보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한류 지원을 약속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고요. 또 외국에서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또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세계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제가 전쟁 기념관을 조사하면서 전쟁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평화는 방심하는 순간 깨지기 때문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평화에 관심을 가지고 전쟁을 잊지 않는 것, 이 작은 관심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기억이라는 두 축이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미디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미디어가 해야 되는 노력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언론의 시야를 넓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제 뉴스에 대해 보도하는 인력이나 자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주요 언론사에서 특파원 수를 계속해서 감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극적인 국내 기사는 조금 줄이고 복잡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재멜락화와 현지화를 통해 우리에게 보도해줘야 합니다. 진실 보도를 통해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큰 흐름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언론이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디어는 기억을 되살려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 전쟁 기념관에 올해 처음 방문해 봤는데요. 처음 방문해 보니까 내가 왜 이때까지 이런 곳을 와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안보 교육의 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은 안보 교육의 장이 있지만 이런 곳을 알리거나 또 홍보하는 영상과 글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이런 안보 교육의 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이런 평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는 순간 독자 대중의 수준은 높아지고 또 언론의 질 또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연대가 모여 안보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 개인, 미디어 모두가 서로 노력하는 연대만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 지금 당장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길게 봐야 하는 장기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연대가 모여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고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그날까지 저 또한 미래 언론인으로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보와 평화는 우리의 오늘 속에 있다. 사실 제 발표 제목과 달리 안보와 평화는 제게 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대신 지켜주고 있을 거라 막연히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평화를 물려받은 세대이자 또 다시 이어가야 할 책임을 지닌 세대입니다. 그렇기에 저 역시 아주 평범한 대학생이지만 자유를 누리는 한 청년으로서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어떻게 기억할 것이고 미래 세대에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저는 오늘 무거운 안보에 대한 담론보다는 평범한 청년이 어떻게 평화와 안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학생이 된 후 6.25 전쟁을 단순히 과거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는 자유의 출발점으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보훈부가 주관한 UN 참전용사 후손 교류 캠프에 2차례 참여했습니다. 이곳 전쟁기념관과 DMZ, UN 기념공원 등을 방문하면서 22개국 참전용사 후손들과 함께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제대로 기억하고 또 배워야 하는 그런 전쟁임을 체감했습니다. 특히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참전용사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자유가 누군가의 삶과 청춘 위에 세워져 있음을 깨달았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캠프에서는 그 감사를 실천의 언어로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에서 군복을 입고 런웨이에 섰고 현충원과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하면서 지금의 평화는 과거의 치열한 분투로 지켜진 것임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나아가 팀 프로젝트에서는 VR 기억 아카이브, 참전용사 이야기 보관 웹사이트, 국제 청소년 교류 플랫폼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실현 가능성 또한 논의함으로써 기억을 추모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미래 세대가 계속 접근하고 경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일에 정해진 방법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크고 거창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참전용사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공동체를 위하는 작은 실천 하나도 모두 저마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은 청년은 과연 어떻게 안보와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현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 정세는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통용되던 안미 경중 구도가 흔들리고 있고 미중 전략 경쟁은 무역 분쟁을 넘어서 기술 패권을 둘러싼 체제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안보와 경제는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영역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복잡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동시에 안보의 패러다임 자체도 변화하였습니다. 안보는 군사력과 같은 하드 파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술력과 문화적 파급력에 기반한 소프트 파워, 그리고 민주주의, 주권, 인권과 같은 규범적 가치까지 모두 아우르는 그런 종합적인 차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청년 세대의 역할은 더욱더 다양해지고 또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안보와 평화가 기술, 가치, 그리고 문화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구현되는 이 시대에 이는 더 이상 우리와 동떨어진 담론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우리와 한층 더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문과 연구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 환경과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태도, 지역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봉사정신,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공공외교 활동까지 이러한 모든 종류의 행위들은 사회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오늘의 평화를 지켜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안보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발표는 제 자신에게 보내는 다짐이자 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과 꼭 함께 나누고픈 제안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의 최선으로 저의 방식으로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고 때로는 함께 협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 매일을 평화의 주체로 살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한 청년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매우 뜻깊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시대의 안보, 청년, 그리고 확장된 평화의 지평이라는 주제 아래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의 강력한 안보와 평화는 첫째,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도 초점을 맞추고 둘째, 청년 세대의 참여를 확장시켰을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란 군사적 위협을 넘어서 새로운 형태와 차원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말합니다. 테러, 전염병, 재난, 사이버 공격, 마약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안보와 평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주변 청년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결과 청년들은 안보와 평화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키워드들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응답자 중 약 80%는 평소 안보 문제에 보통 이상의 관심이 있다고 답을 했고 또 64%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약 40%가 그렇지 않다고 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과가 청년들이 안보와 평화의 문제에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심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통로와 소통의 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전통적 군사 위협만큼 심각하냐고 묻는 질문에는 약 7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평화와 안보의 문제를 더 이상 군사적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더 넓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전통적 군사 위협에 대한 정책과 관심을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방력 확충과 군사력 강화는 여전히 대한민국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세계화가 심화되고 또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안보의 개념 또한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범국가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각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 관, 군이 협력해 함께하는 종합적인 훈련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에서는 Total Defense, 전방위 안보라는 개념을 도입해 모든 기관과 국민이 참여해 강한 나라 그리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아직 민간 기업의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자발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또 정보와 기술 동향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안보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안보의 주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형 안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사실은 참여형 안보 문화의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방안의 중심에는 청년 세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이나 단일 세대나 기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이런 정책 논의와 현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안보와 평화는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발표의 자리를 넘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지혜와 열정이 모여 한반도의 미래가 더욱 평화로워지고 안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93, 이 숫자의 의미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불과 1초 동안 챗GPT가 전 세계에서 만들어내는 답변의 건수가 30,93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스피치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챗GPT가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전 세계에 쏟아내고 있는 거죠. 바야흐로 생성형 AI,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 안보교육의 내일을 묻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가 우리 곁에서 모든 걸 대신해주는 지금 안보교육의 미래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제언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짜 정보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안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항복을 선언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져서 큰 반향을 불러온 바 있죠. 이미 아시겠지만 그 영상은 흔히 얘기하는 딥페이크,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 정보, 가짜 합성물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7월에는 북한 김숙희 그룹에서 군무원 신분증 이미지를 가짜로 생성하여 해킹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죠. 이제 가짜 정보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다가온 현실적인 최대 안보 위협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클릭 한 번이면 1초 만에 가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이 위험성을 강조하는 안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걸 첫 번째 제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제언에서는 제가 인공지능의 위협에 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협을 한번 슬기롭게 역이용해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제언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뮬레이션형 실전 안보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흔히 생성형 AI 관련해서 환각이라는 표현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환각은요, 인공지능이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말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이 환각을 우리는 보통 기피 대상으로 여기지만 반대로 슬기롭게 역이용하자면 시뮬레이션, 즉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아주 적확하게, 정확하게 구현해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두 번째 제언으로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서,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서 공공망이 마비되고 행정망이 파괴되고 금융 서비스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이전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공지능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의 힘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시뮬레이션을 최대한 진실처럼 만들어내고 그것을 안보교육 현장에서 활용한다면 우리가 글로 보고 말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안보교육이 가능하겠죠.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제언은 이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환경, 한반도 정세를 반영한 화두 중심의 안보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한국 보훈 논총에 실린 한국 안보 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요, 지금까지의 안보 교육, 특히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안보 교육이 구시대적이었다라는 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안보 교육은 시간도 짧을 뿐더러 대부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식 일변도, 이념 일변도의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화두 중심의 안보 교육으로 완전히 재편돼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서 가짜 정보, 인공지능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거야말로 화두 중심의 안보 교육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뿐 아니라 요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드론과 군사 안보라든지 인공지능과 사이버 전쟁이라든지 이런 식의 화두 중심, 키워드 중심의 안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점을 세 번째 제언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껏 여러분께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에 걸맞는, 그에 부합한 세 가지 안보 교육 미래 제언을 드렸습니다. 가짜 정보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시뮬레이션형 실전 교육이 필요하고, 화두 중심의 안보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드렸는데요. 이 세 개의 머리 글자, 앞 글자를 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가시화가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제언을 통해서 안보 교육이 발전하고 확장하고 변화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평화 한반도라는 미래, 그 미래를 좀 더 가시화해서 우리 곁에 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스피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걱정을 저도 기성세대 일원으로서 내려놔도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보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여러 발표자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읽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적이고, 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떤 좋은 기회를 만났을 때 이번에 드린 노력으로 얻어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많은 고민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상 그리고 한 분이 특별상인데요. 대상 축하드립니다. 유용재.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말하기에 관심이 많아서 토론대회, 스피치 대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나갔는데 이 안보라는 국익과 직결되는 주제로 이렇게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것 자체로도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는데 이렇게 감사한 상까지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란, 나의 일상에 대한 보호이다.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항상 구국성이 돼주고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제가 생각했었던 안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 안보란 공군사관생도로서 안보를 지키는 것은 사명이자 당연한 임무이기 때문에 제 삶의 전부입니다. 이제 안보를 지키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니까 나에게 있어 안보는 가족이라고 하겠습니다.